안녕하세요. 네, 독서 토론 시간입니다. 화면 뒤에가 막 하얗죠? 네, 낮에 제가 촬영을 해서 그렇습니다. 아유, 이거 없애려고 막 노력을 하는데도 잘 안 뜹니다. 네, 일단은 뭐 저보다는 제 뒷배경보다는 네, 자료에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잘 지내셨는지요? 8주 차에는 저희가 시험을 봐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근데 이제 제가 독서 토론에 중간고사가 없어요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기말고사 때 책 한 권 읽으셔서 저한테 독후감 써서 내시는 방법 좀 어느 정도쯤 되면 한 12주차 정도 되면은 제가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그때 할 거니까 기말고사 때 메모를 해 놓겠습니다. 자, 오늘은 뭐 할 거냐면 여태까지 저희가 1주차에서부터 7주차 때까지 한 거 기억을 하시는 건 하실까요? 네, 한번 리뷰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좀 잊어버리니까 독서가 왜 중요하냐 뭐 이런 얘기 했었던 것 같아요. 알죠? 다들 독서가 왜 중요한 건지도 다들 알고 계시죠? 그렇지만 바쁘시니까 이 글을 많이 못 읽으시는 것도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독서가 구체적으로 중요한 내용들을 얘기를 하고 있죠. 물론 책을 많이 읽으면 어떻게 돼요? 지식의 확장이 된다라고 해서 당연하죠. 내가 몰랐던 거를 알게 되는 거니까 당연히 그렇게 되죠. 그리고 다양한 분야에 조금 폭넓은 뭐 상식이 좀 넓어진다 그래야 되나요?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조금 저희가 학교니까 조금 전문 서적을 많이 보게 된다면 학문적으로 약간 이런 것가 있었는데 내가 몰랐구나 이렇게 성취감도 생겨날 수가 있지요. 뿐만 아니라 또 저희는 성인이잖아요.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사회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데 좀 더 유용하게 써먹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응용할 것 같아요. 네, 시험을 막 뭐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막 이게 아니라 내 삶에 각각의 삶에 적응하는 그런 어떤 유용하게 사용하시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제 독서의 중요성은 지식을 확장하는 거다. 책을 읽을 때는 비판적인 사고를 좀 가져야 된다. 한 분야만 보지 말고 다양한 관점에서 좀 봐야 된다. 그렇죠. 혹시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하고 막 다퉜어요. 근데 나는 A라는 사람하고 친해. 그러면 어떻게 해요? A라는 사람 입장에서만 또 얘기를 들어주고 이해시켜주고 속상했겠구나 이렇게 감정을 같이 공유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B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내가 두 사람하고 다 친해. 예를 들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이쪽 면에도 A라는 면, B라는 면 다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책도 다양한 관점에서 약간 독자를 비판적으로 사고를 하는 그런 방법을 배우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살아가는 삶 자체도 되게 복잡하지만 책을 읽을 때도 인물 배경, 상황, 인물의 배경에 한 사람 한 사람에 처해져 있는 그런 어떤 환경 이런 것들이 다 다르니까 되게 문제가 복잡할 거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좀 분석해서 해결하는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비판적인 사고의 촉진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책을 읽다 보면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을 했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뭐 이런 거 생겨날 수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건 창의력에 대한 증대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독서는 아이디어와 개념을 접하게 하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지식에 지식을 더하는 거라 약간 창의적인 어떤 생각을 갖게 만들죠. 그래서 아까 지식의 확장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도 내가 갖고 있는 지식과 그 책으로 인해서 지식이 넓혀지면 내가 갖고 있는 것보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 즉 상호작용이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음식에 관련된 책을 막 읽어요. 아니면 어떤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책을 막 읽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렇게 만들었지만 나는 여기다가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킨다든지 다양한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어떤 책이 있다면 창의력인 증대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또 책을 읽으면 스트레스가 감소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마음의 안식.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외로울 때는 제가 다 기억을 못 하는데 성경 어디 어디 구절에 뭐뭐를 읽으면 좋겠고, 내가 지금 너무너무 화가 날 때는 성경 어디 어디에 어디 구절을 읽었으면 좋겠고, 뭐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막 괴롭거나 슬플 때, 좌절할 때는 어느 구절을 읽겠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글로써 내가 갖고 있는 감정이나 정신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편안하게 안정시킬 수 있다는 거죠. 독서도 그런 것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감소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뭐 어떤 스트레스일지는 모르겠어요. 뭐 친구랑 싸울 수도 있고요. 가정에 불화가 있을 수 있고요. 다들 성인이시니까 자식들이 말을 안 들을 수가 있고요. 또 대인관계가 어려우실 수가 있고요. 다양할 수 있죠. 하지만 이제 그런 거를 가지고 표출해야 되고 막 싸우고 막 이런 라인은 이제 지났다는 거죠. 참고 인내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저를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약간 화를 내게 되면 내 마음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다스리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도 독서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또 언어의 능력의 향상. 말을 조리 있게 하는 사람도 있고요. 되게 간단하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조리 있게 핵심만 딱딱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OX로만 대답하시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표현력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 사람이 얘기하면 세계 일주한 것처럼, 그 사람의 경험이 곧 나의 경험인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게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죠? 어휘력과 문해력이 이제 표현이 향상된다는 거죠. 처음에 읽을 때는 사실 힘들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저도 성경 읽을 때 맨 처음에 힘들었어요. 그렇지 아니하시오니까 가라사대 뭐 이런 단어들이 처음에는 익숙치가 않았거든요. 20대 초반 때 제가 처음 접했는데 성경을 되게 어려운 단어들 되게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읽고 그러니까 접하면 또 익숙해집니다. 저희 인간들은 다 그러니까 적응하는 그런 동물이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언어의 능력이 향상될 수 있는 것들이 책을 많이 접하면 이제 그렇게 대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목표 학습의 방향의 주요한 단계일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책을 읽을 때 어떤 목적을 딱 설정하고 짧게 길게 완전히 장기적으로 이렇게 나는 몇 권을 읽어야 된다. 왜 시리즈 같은 거 읽으신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읽지는 않고 늘 책상에다 올려놓으신 분이 계세요. 근데 하시는 말씀이 언젠간 눈에 띄니까 자꾸 읽게 되더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신 적도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삶에 적응을 하거나 삶을 살아갈 때에는 모든 게 다 계획적인 그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또 구체적으로 목표를 설정해 놓고 독서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근데 목표가 명확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하기 싫죠, 사람들이. 그죠? 한 달에 몇 권을 읽어야 되겠다. 요약해야 되겠다.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아휴, 누가 보는 것도 아니고, 아휴, 귀찮아. 뭐 이럴 수도 있어요, 사실은. 저도 그러는 편인데. 그러니까 그렇게 목적을 설정하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좋습니다. 구체적인 계획. 그래서 몇 시간 안에, 지금부터 시간이 몇 시간 남았지? 30분 정도는 내가 책을 읽어야지. 아니, 오늘부터 1시간 정도는 여유가 있어야지. 뭐 이런 거. 그리고 혹시 지하철이나 버스나 이런 걸 타실 때, 나이 드신 분이 안경을 끼시고 책을 읽는 게, 저는 너무 멋있을 것 같아요. 다들 뭐 하고 있어요? 핸드폰 하고 있어요. 그죠? 안 보이는 핸드폰 막 이렇게 미디어에 막 쫓아다니지 않으셔도 나이가 드신 분들이 안경을 끼시고 난 책을 들여다보면 이렇게 울렁울렁 이렇게 움직이는 때 울렁울렁거리더라. 뭐 이러시는 분도 계시기는 해요. 하지만 거기에 빠져들면 책의 어떤 내용이나 그런 걸 빠져들면 지금 제 상황이 막 움직이는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그걸 다 목표를 이겨냈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뭐 시간이나 이런 걸 좀 정하셔서 매일 꾸준하게 읽으면 좋다는 거죠. 나는 집에서 자가로 하고 오는데 학교로 오는데 어떻게 책을 읽냐 이러시는 것도 있어요. 공강 시간 있잖아요.
책을 하나 갖고 오셔서 식사하시고 공간 시간, 그 시간에 읽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또 하나는 학습에 대한 진행과 관리인데요. 계획에 따라 학습이 잘 되고 있는지를 또 체크를 하셔야 돼요. 진행 상황에 지속적으로 체크업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 책을 갖고 다니면서 이번에는 시간이 없으니까 2장만 읽어야지. 아니야 5장은 읽어야지. 뭐 이렇게. 그리고 필요시 계획을 조정할 수도 있죠. 너무 재밌으면 거기에 맞춰서 또 읽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위해서 해당이 된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계획은 현실적이기 때문에 매일 꾸준하게 하기에는 조금 힘들죠.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것은 더욱더 힘들고요. 하지만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인생이 다 계획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 계획을 세우고 무엇을 하는 거와 계획을 세우지 않고 하는 거랑은 좀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진행과 관리를 하시는 것도 좋아요. 또 계획에 따라서 이제 학습을 실행하다 보면 내가 잘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잘 하고 있는지 이제 체크업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필요사항 때 안 되겠다 조금 조정할 수도 있고요. 또 조금 변경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내가 내 자신에게 당근과 채찍을 같이 줘야지만 성장하는 거잖아요. 자기 개발하러들 오셨으니까 그런 식으로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성과에 대한 평가라고 하는데 학습의 목표가 달성되면 누가 평가를 해요? 제가 제 자신에게 평가를 해요. 네, 그럴 수 있죠. 뿌듯한 거죠, 뭐. 자신감이 있는 거랑. 그리고 목표 달성을 위해서 어떤 과정을 위해서 경험을 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지금 저희 성인학습자들에서는 그런 경험과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예 모르고 가는 거와 조금 알고 잘 안 되는 거랑은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을 수립하며 더 나은 그런 전략을 세우는 것이 또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두 번째 강좌 때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비판적 사고와 논리적인 글쓰기라고 해서 비판적인 사고다 삑딱선하게 봐라 이게 아니라 책을 읽을 때 이제 주어진 어떤 정보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 잘 상황을 파악하고 분석하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구조에 대해서 기승전결, 서론본론, 결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구조를 조금 이해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관점에서 그걸 좀 체크업을 해보고요. 논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향상하는 것이 비판적인 사고인데요. 단순히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뿐만 아니라 그 정보가 사실이야, 진짜야, 확실해 이렇게 질문도 하고 의심도 좀 가져봐야 된다 이런 거죠. 깊이 있게 좀 검토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비판적인 사고에 대해서는 이제 핵심 요소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분석입니다. 이 분석은 어떤 주제나 문제가 생겨나잖아요. 그럼 그런 관점에서 분석하라는 거예요. 그 구조를 좀 구조에 대한 것들을 이해하고요. 그 상황이나 현상 이런 것들 그리고 각각 어떤 인물에 대해서 아니면 각각 요소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분석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책을 읽을 때 이 주인공은 어디서 태어났으면서 뭐 때문에 또 이런 일을 했고 어떻게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심청이를 얘기한다면 심청이는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이 안 계셨고 엄마가 안 계셨구나. 아니야 그 전에 엄마가 돌아가셨나? 뭐 이렇게 추정할 수 있다는 거죠.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눈이 안 보이지만 어떻게 동양을 잘해서 아이를 또 키웠네. 동네 사람들이 너무 착하구나. 심청이에게 또 젖도 물려주고 이렇게 또 먹을 것을 공유했던 그런 사람이네. 뭐 이런 식으로 파악할 수 있게끔. 근데 생각해보면 심청이 아버지는 어떻게 눈을 멀게 됐지? 뭐 이런 거를 우리가 추정하고 분석하라는 그런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비판적인 사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버지는 눈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딸이 글을 배웠으면 어떻게 또 딸이 그렇게 자랐을까?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정보를 가지고 정보가 이해가 되면 그거를 가지고 도출하는 과정을 해석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서는 다양한 데이터나 증거를 해석합니다. 심청이는 어떻게 하다가
신봉사랑 살게 됐는가 뭐 이런, 그리고 신봉사는 눈이 안 보이는데 그러면 무슨 일을 했나 뭐 이런 식으로 그거에 대한 전체 상황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도 판단하는 것도 이제 포함이 된다. 해석을 잘 해 나가는 것들. 근데 또 예쁜 마음씨를 갖고 있어가지고 또 아버지의 눈을 뜨기 위해서 또 막 액션을 취하잖아요.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비판적인 사고를 갖기 위해서는 정보를 이제 받아들이는데 이 정보가 신뢰성이 있는가, 타당하냐, 그런 것들을 평가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출처, 누가 어디서 인용했고, 누가 어디서 썼고, 이런 걸 떠나서 조금 더 다양하게, 무엇을 어디서부터 누가 이 정보가 흘러나왔는지, 또 이 정보가 정말 믿을 만한 건지, 그 다음에 논리적으로 타당한 건지, 그리고 결론에 넣을 때 정당성을 비판하는 그런 검토가 포함되어야 된다. 그런 내용들이 담아져 있죠. 그리고 추론이라고 얘기하는데 분석이나 평가를 바탕으로 논리적으로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떠한 정보를 가지고 종합해 보면 그로부터 일관된 결론이 이끌어 나오는 거죠. 결론은 뭡니까? 심창이가 아버지의 눈을 뜨기 위해서 임당수에 빠졌어요. 용왕님이 살고 계셨다고 얘기하죠. 용왕님이 또 너 이게 예쁜 애가 여기 빠졌니?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 그때는 동화 얘기니까. 그리고 다시 또 이렇게 또 오죠. 그리고 나서는 또 왕자랑 결혼을 해서 아버지의 눈을 뜨게 된다. 뭐 이런 스토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눈을 뜰 수가 있겠구나. 그런 믿음을 갖고 떨어져서 죽죠.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됩니까? 네, 다시 뭐 용왕님이 살아나서 오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인물에 있는 인물 등장하고 있는 인물에 그러니까 인물을 그 도서에 있는 책에 있는 주인공이 인물의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 다음에 무엇을 할 수 있겠다라고 이제 저자나 독자들이 생각할 수 있게끔 그런 추론이 가능한 거죠. 그런 것들 이끌어내는 것들이 비판적인 사고 중에 하나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뭐 자신과 어떤 분석의 결론을 명확하기 위해서 장황한 설명이 필요하죠. 왜 그랬는지 타인에게 이 자신에 대한 사고의 과정을 충분하게 풀어줄 수 있는. 근데 우리는 그걸 읽으면서 말도 안 돼. 눈먼 사람이 어떻게 애기를 데리고 가서 동양지를 해? 말도 안 돼. 막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받아들였잖아요. 눈먼 사람이라 하더라도 깐난에게 들고 가다가 넘어져서 애가 다칠 수도 있는데 그런 생각 안 하고 이렇게 그렇게 해서 컸구나. 심청이는 이렇게 받아들이잖아요. 아마 저희가 책을 읽었을 때 장황하게 그 설명을 해놓고 그 설명을 받아들여서 독자가 읽게끔 만들기 때문에 그걸 이해하는 거 아닐까. 그리고 자기 성찰. 이게 자신의 사고에 대한 과정이 끊임없이 검토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그런 능력을 자기 성찰이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자신한테 되게 관대한 사람이 있고요. 자기 자신한테 되게 빡빡한 사람이 있고 그렇습니다. 사실은. 비판적인 사고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내 자기 성찰 끊임없이 검토하고 괜찮아. 나는 운동 뭐 10번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야. 막 이러면 됐어. 10번 했으니까 끝. 잘했어.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오늘은 밥을 더 먹었으니까 20번 해야지. 10개 더 해야지. 뭐 이렇게. 책과 비교하기에는 조금 좀 이질감이 있긴 하지만 책을 봤을 때 자기 성찰을 할 수 있도록 그 과정에 끊임없이 도전할 수 있도록 자꾸 체크업을 하는 것도 비판적인 사고를 길러주는 그런 방법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걸 가지고 머릿속에 정착시켰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 글을 써야 됩니다. 나 못해요. 책을 읽고 어떻게 글을 쓰라는 거예요? 막 이제 이러시더라고요. 지나가다가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면 독서 토론을 듣는데 자신이 없어요. 막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그냥 논리적인 글쓰기를 생각하는 그런 체계적이고 일괄된 글을 한번 써보셔도 좋고요. 내 중심으로 써도 좋고요. 비판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어떤 설득력이 높는 그런 것도 써보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대도 좀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주제 설정을 한 다음에 글의 주제를 좀 명확하게 저는 어떤 책을 읽고 내가 주인공 입장에 대해서 쓰겠습니다. 뭐 이렇게도 되고요. 나는 어떤 책을 읽고 그 사람 반대편 입장에서 쓰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러브 스토리를 읽었다고 가정을 한다면 저는 줄리엣 입장에서 쓰겠습니다. 아니요, 전 줄리엣 엄마 입장에서 쓰겠습니다. 아니요, 저는 다른 사람 입장에서 쓰겠습니다. 뭐 이렇게 친구 입장에서 쓰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글을 쓰려고 하는 그런 주제를 명확하게 하고 나서 그 명확한 주장을 가지고 제시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끌어낼 수 있거든요. 아니 사랑은 이루어지지도 않다고 왜 죽냐고. 제 그 줄리엣은 제 친구인데요. 걔는 어릴 때부터 이거 마음이 약했어요. 너무 그리고 걔네들이 집을 왼수인지 알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행동을 해요. 근데 대부분의 왼수 집안하고는 그렇게 사랑할 수 있지 않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세뇌를 받았잖아요. 근데 걔네들은 다르더라고요. 뭐 이런 식으로 사고가 달리 보는 거죠. 그 상황이나 현상이 우리가 아름다운 러브 스토리의 그런 로미오과 줄리엣이 아닌 제3자 입장에서 뭔가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주제를 설정한다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제일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구조에 따라서 좀 다르다라고 했어요. 왜 내가 이 주제를 가지고 어떤 주장을 할 건지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제시하고요. 그리고 무엇 때문에 이 주장을 할 건지 또 서론에 적는 것도 중요하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본론에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 논리적인 이런 것들을 좀 펼치셔야 되죠. 왜 그렇게 봤는지. 왜냐면 로미오과 줄리엣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로미오과 줄리엣이 서로 상대편이 왼수지간이었어요. 그럼 그거에 대한 근거. 봐봐라. 걔네 아버지부터 시작해서 뭐 이렇게 상태가 안 좋지 않았냐, 뭐는 어떻지 않았냐 이런 내용들을 계속해서 어필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걔네들이 그 로미오과 줄리엣 집안 자체가 서로 좋지 않았다는 것도 증명이 될 수 있게끔 계속 뒷받침될 수 있는 그런 논리를 펼치셔야 된다는 거예요. 결론은 어떻게 보면 서론하고 본론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되게 쉽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결론에는 서론 거를 약간 요약해서 집어넣고요. 본론 거를 약간 해서 요약해서 집어넣고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를 나열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방법, 내 생각이 좀 틀린 방법 이렇게 두 가지로 쓰시면 되기 때문에 결론에 서론 변론을 쓰고 나시면 결론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 그런 얘기 해드리고 싶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일괄성 있는 논리의 전개, 각 문장과 단락의 논리적으로 연결이 당연히 돼야 되고요.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나 예시가 일괄성 있게 제시돼야 됩니다. 논리적인 오류를 만약에 당연히 피해야 되고요. 주장과 증거 간의 논리적인 연결도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괄성 있게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일괄성 있게 논리를 전개하는 것도 가장 중요한 방법이다. 명료한 표현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복잡한 개념을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것들, 뭐 그런 것들이죠.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들. 어렵게 수식어를 막 이렇게 전문가들이 쓰는 뭐 용어들, 뭐 사자성어, 뭐 이렇게 막 쓸 필요는 없고요. 간결하게 직설적인 문장을 사용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 네, 남이 말하는 걸 인용해도 되고요. 그리고 남이 쓴 책을 인용해도 되고요. 각각의 어떤 것들을 꼭 내 얘기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이 얘기했던 부분을 내가 그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더라 라고 얘기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래서 표현의 것도 조금 복잡한 개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쓰는 게 가장 좋다. 객관적인 증거, 이거는 아까 일관성이 있는 논리의 전개랑도 또 약간 상통되는 건데요. 어떻게 보면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정보나 증거나 데이터들이 믿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했구나 이렇게 설득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글을 쓸 때는 객관적인 증거를 사용하는 그런 요소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비판적인 반성. 이거는 글을 작성한 후에
자신이 글을 비판을 해서 검토하는 거.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하지만 나의 생각은 어떻게 돼서 약간 오류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어떻든 좀 약점이 될 수 있다. 누군가는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찾아내서 수정하는 그런 과정들을 얘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글을 쓸 때 이 내가 쓴 글은 어떤 식으로 기대 효과가 있으며 내가 쓴 이 글은 어디 약점이 있긴 하다. 하지만 내 주장은 어떻듯해서 가능하다라고 쓰시는 경향이 거의 90.999%입니다. 물론 재밌는 소설이나 뭐 이런 것들은 그렇지는 않지만 그건 자기 주장이 아니잖아요. 그냥 상상해서 쓰는 거잖아요. 그런 거랑은 약간 좀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형태들이 이렇게 비판적인 반성 같은 것들을 반성이니까 뭐 반성문 같은 건데 그게 아니라 내가 내 글이 내 생각인 거잖아요. 남이 읽었을 때 뭐 이렇게 얘기해주면 너무 고맙고 쟤 이상한 생각을 갖고 있네 쟤는 진짜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 또 안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논리적인 오류나 약점을 찾아서 수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2장이 끝난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3장에는 주요 내용을 파악하고 핵심 정보를 찾기라고 해서 그 독서에 나오는 책에 나오는 사건, 인물, 논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잘 파악하고 이야기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흘러가는 건지도 조금 흐름도 좀 잘 찾아야 되고요. 그리고 저자가 주장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들 그런 것들을 좀 정보를 잘 수집을 해서 강조하는 방법을 좀 배우는 게 좋다. 그쵸? 저 사람은 A라는 방향대로 얘기하는데 나는 B라는 방향으로 가. 그럼 서로 안 맞을 거 아니에요? 가는 방향이. 그런 것들을 체크업하는 것도 좋다. 핵심 사건, 이야기 흐름을 형성하는 그 주요 사건을 말을 하는데요. 소설에서는 어떤 전개, 아니면 갈등, 그 다음에 갈등의 정점, 그 다음에 결말 이런 식으로 해서 사건을 좀 요약하는 것도 좋죠. 맨 처음엔 읽고 책을 요약해서 내 생각을 집어넣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물에 대해서도 조금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요. 인물과 그들의 주변에 쌓여 있는 환경, 동기, 행동, 성격 이런 것들을 조금 이해하고 요약을 할 필요가 있죠. 인물 간의 관계도 서로 알고 가시는 것도 좋아요. 사건에 미치는 영향 같은 것도 간단하게 조금 서술을 해서 얘랑은 친구고 얘랑은 뭐 사촌이고 얘랑은 뭐고 뭐 이런 식으로 독서 후에 요약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 요약을 해서 분석을 해야지만 제가 느낀 점을 말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면도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주요 논점, 특히 뭐 논픽션 그래서 저자가 제시하려고 하는 그런 주장, 이론, 너 결론이 뭔데? 무슨 얘기하려고 그러는 건데? 뭐 이러잖아요.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 건데 어떤 결론을 내려야 되는 건데 도대체 이런 식으로 체크업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팁을 좀 드리자면 나는 잘 못 써요. 글을요. 그럼 요점 정리를 먼저 하십시오. 간단하게 책을 읽고 그걸 가지고 서론, 본론, 결론 이런 식으로 작성해 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중요한 근거 자료를 조금 밑줄을 건다든가 예쁘게 쓴다든가 요점 정리를 한다든가 뭐 이렇게 해서 거기에 맞는 말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요약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 어떻게 보면 저자가 주장하는 내용들을 저희가 잘 파악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장, 절, 주제 이렇게 구분해서 분석하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핵심 내용을 요약하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텍스트의 흐름을 파악해서 중요한 부분을 놓치지 않도록 밑줄을 건다든가 뭘 붙여놓는다든가 접어놓는다든가 표시를 해놓은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장, 절, 주제 뭐 이렇게 그런 것들이 어떻게 구분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책이 흘러가고 있는지 전체 흐름도 또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런 걸 파악하지 못하면 내 구조적인 접근을 못 해버리면 그 흐름을 파악하기가 어렵거든요. 책의 흐름에 따라서 각 부분의 핵심 내용을 요약하는 건데 뭐 예를 들면 문제가 언제 제시됐는지 중간에 문제를 어떻게 분석할 건지
마지막 장의 결론은 어떻게 돌출할 건지, 그리고 각 부분의 핵심 내용은 어떤 식으로 전개될 건지, 이런 것들을 정리정돈이 되지 않으면 구조적인 접근도 어려울 뿐더러 구조에 대한 흐름도 파악하기가 조금 어렵죠. 그래서 중요한 부분들에 강조하는 부분도 있으면 이 책이 전달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핵심적인 부분, 강조하는 부분이 뭐다. 그리고 저자가 독자들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그런 본질적인 메시지, 이런 것들을 놓칠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도 조금 생각해 보면서 아니면 메모해 가면서 공부하시는 것도 요약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요약이나 기술이나 습득, 이거는 한 문장에 요약하기 장절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중간중 주제별, 중간 이렇게 요약을 했다가 한꺼번에 이렇게 딱 모으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을 한 문장에 요약하는 연습이 반복적으로 하신다면 이 정보가 압축되고 내용의 중요한 내용들을 추려내고 이러면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으니까 요약의 기술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뭔가를 막 책을 읽고 뭔가 글을 쓰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 책을 맨 처음에 예쁘게 요약하신 다음에 압축하고 뭐 이렇게 요약의 기술로 해서 중요한 부분을 추려내는 그런 걸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강이 끝났었고요. 4강엔 토론에 대한 기본의 원칙과 기술이라는 걸 또 배웠는데요. 어떻게 보면 토론의 기본적인 원칙과 효과적인 논쟁의 기술, 그리고 토론할 때, 얘기를 할 때 지켜야 될 예절, 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얘기를 해봤어요. 토론과 기본적인 기술에는 논리적인 사고라고 해서 토론은 감정이 아닌 논리에 기반해서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막 얘기를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니까 왜 내 말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주장과 근거는 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해요. 그래서 논증이 일관성 있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명확한 표현을 해야 돼요. 자신의 의견을 명확하게 간결하게 표현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복잡한 설명을 하는 것보다도 딱딱딱딱 상대가 내 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서 쉬운 단어로 얘기하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토론이잖아요. 기본적인 원칙이에요. 이거는 되게 어렵게 토론적으로 대화를 하는데 상대가 내 말을 못 알아듣게끔 테스트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못 알아들어요? 헛일 같구만. 뭐 책,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상대가 나랑 얘기하고 싶겠어요? 얘기하고 싶지 않겠죠. 그런 것들도 조금 체크를 해봐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근거에 대한 제공 이런데요. 주장을 할 때는 그냥 내 주장을 막 하는 게 아니라 자료에 제시해서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신뢰성, 그 자료가 그렇다고요. 그럴지도 모른다고요. 이런 건 안 되고 통계나 아니면 자료나 어떤 논문이나 어떤 전문 서적이나 이렇게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제공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요. 이렇게 돼 보니까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막 이런 식으로 남을 빗대서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상호 존중. 상대편이랑 꼭 토론하는 게 막 싸움에서 이기거나 논쟁에서 이겨내 내가 쟤를 누르고 내가 이겨야지 뭐 이런 마음으로 갖기보다는 서로 상대편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아유 잘나셨어요. 그래요. 입만 살아가지고 아유 이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고 비판을 할 때도 공격적으로 하는 것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한테 뭔가를 받고 나도 그 사람한테 뭔가를 이렇게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호 존중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태도 자체도 그러시구나. 대박. 나는 그런 생각 못 했는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가지셨죠? 이야 진짜 짱이에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가졌거든요. 제 생각이 좀 이상한가요? 막 이런 식으로 네. 예쁘잖아요. 생각하는 자체가. 아유, 잘나셨어요.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지? 사람 맞아? 이러면 싸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약간 공격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건설적인 방향으로 하는 게 좋다. 대화하실 때도 그렇죠.
근데 내 말을 잘 들어주고 호응해주고 막 이런 사람이면 그런 얘기가 또 나오고, 내 말을 잘 안 들어주시고 뭐 귀뚱으로 안 듣고 뭐래 뭐 이런 사람이면 또 그런 말이 안 들리고 막 이제 그렇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상호 존중은 또 토론에서만 뿐만 아니라 저희가 살아감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그런 것 같다고 생각하되, 중요한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객관성은 유지해라. 이거는 똑같아요. 상호 존중도 그렇고 객관성의 유지도 개인적인 감정이나 편견을 일단 배제하고 내 얘기해야 된다는 거죠. 나는 이 편이야. 나는 이 편이야.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친구분들이 있거나 학교 생활할 때도 안 맞는 사람이 있죠. 나랑 모든 사람이 다 맞지 않습니다. 근데 성인학습자들은 지금 어떻게 해요? 성인이시잖아요. 일반 성인이신가요? 아들, 딸 다 낳으시고 다 결혼도 시키시고 인생의 반 이상을 사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뭐가 있어요? 연륜이라는 게 있죠. 그죠? 그리고 약간 뭐 그레이드라고 해야 되죠? 삶의 그레이드가 있잖아요. 뭐 돈이 많아야 잘 살고 이런 그레이드가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인격의 그레이드가 있으시다고. 그러면 상대가 예를 들어서 허무맹랑한 얘기를 하더라도 그 앞에서는 그러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는 뭐 말면 되지. 굳이 그 사람하고 부닥쳐가지고 싸울 필요는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경청은 상대편의 발언에 되게 주의 깊게 듣는 거예요. 말을 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나랑 전혀 상반된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 아유, 그러시는구나. 저랑 다른 생각을 갖고 계셔서 그러신 분도 계시구나. 이렇게 좋은 의견으로 받아들였어요. 뭐 이렇게 된다는 거죠. 상대편의 의견을 반박하거나 네가 잘못했어. 너는 잘못 생각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경청을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주장이나 이런 것들이 왜곡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논의가 비효율적으로 진행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상대를 무시하는 경우도 있고요. 비하하는 표현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비꼬거나 조롱하는 뭐 그런 형태로 남한테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토론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야, 안 되겠다. 난 쟤랑 대화를 못 하겠다. 야, 가.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중한 표현이 되게 좋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의견과 같이 합니다.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참여하는 대단하시네요. 뭐 이렇게 좀 감탄. 어이가 없을 때는 감탄사만 하면 돼요. 오, 우와, 뭐 이런 식으로 감탄. 그래서 토론에 주어진 시간 내에 발언을 해야 되는 거죠. 감정이 격해져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별로 좋지 않고요. 그리고 모든 긴 시간을 독점하지 않는 것도 좋다는 거죠. 주어진 시간이 있으면 그 주어진 시간 안에 맞게끔 하는 것도 충분히 발언권의 기회는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도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우리는 4강 때 얘기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5강 때는 독서 토론 준비라고 해서 이제 책을 읽고요. 지정된 책을 읽고 그때 진짜로 얘기하는 것들을 이제 해봤는데요.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책을 다 쫙 읽어야 돼. 그래야 대화가 돼. 설렁설렁 이렇게 읽잖아요. 그러면 이제 비꼬게 되죠. 내 말을 알아들으세요? 책 안 읽었어요?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벌써 빈정이 사가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책을 꼼꼼히 읽어야 되고요. 주요 사건들도 다 기억을 해야 되고요. 사건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도 파악을 해야 되고요. 그 단계별로 책의 전반적인 분위기나 맥락 같은 것도 뇌에 그러니까 즉 책의 내용을 싹 다 꿰고 있어야지 대화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주요 주제나 이런 것들, 그리고 저자가 독자에게 주려고 하는 메시지 이런 것들도 파악을 해야지만 무슨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는지도 아는 거죠. 우리 서로 얘기하다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는가 봐. 막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러면 사람들이 나랑 의견이 맞으면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오,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맞아. 여자들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책은 어떤 문제를 제시하고 있으면 그 문제에 대해서 작가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도 주목을 해야 돼요. 책의 주제가 현대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고려해 보는 것도 조금 더 넓은 의미에서는 더 좋다. 또 하나는 이제 주요 인물하고 사건의 이해인데요. 어떻게 보면 그 인물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또 어떤 행동의 어떤 의미에 따라서 분석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선하게 생기면서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울퉁불퉁하게 생겼는데 되게 뭐 이렇게 뭐라 그럴까 선한 행동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사람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사건을 어떻게 발생하고 그들이 이야기를 어떻게 전개하고 나가는지 뭐 이런 것들도 좀 이해하셔야 된다.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제와 메시지를 조금 더 깊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인물과 사건에 대해서 조금 이해하는 폭도 넓혀야 된다. 인물과 연계되어 있는 주변 인물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도 좀 더 넓게 이해를 하셔야 물론 추론이나 약간 오버해서 생각하는 경우도 없잖아 있죠. 근데 그거는 내가 이제 글 쓸 때 결론에다가 적으면 되는 거지만 뭔가를 토론하거나 이럴 때 약간 비판적인 사고를 가지라고 했으니까 이런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제 상상인데요. 뭐 이러면서도 얘기하면 논의할 만한 주요 쟁점을 찾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죠. 주제에서 조금 벗어나는 건 아니지만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는 저자가 독자에게 주려는 메시지 그 외에 인물과 사건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도출하는 것 외에 논의의 쟁점을 사회적으로 연관시켜서 윤리적으로 연관시켜서 이거는 결론이 나온 것보다 좀 더 확장해서 아까 아이디어라고 하는 것처럼 창의적으로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상황이라면 이게 과연 허용이 됐을까요? 네, 이게 상호작용이 있을까요? 정치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윤리적인 문제가 없을까요? 사회적으로는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뭐 이런 식으로 약간 확장해서 해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 과거에 일어났던 모든 역사들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지금으로 해서 재해석하는 것들도 네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6강에서는요 토론과 진행에 대한 피드백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네. 여기 보면 논리적인 주장과 반박에 대한 실습이라고 나오잖아요. 실질적으로 토론을 통해서 논리적인 주장을 펼치고 반박하는 것은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네, 중요해요. 왜냐하면 많은 연습을 해봐야 되니까 우리가 언제 뭐 이런 것들을 요약해가지고 막 챙기겠어요. 챙길 수 없거든요. 실습을 통해서 참가자들은 자기가 주장하려고 하는 것들을 명확하게 전달하고 상대방에게 논리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을 배울 수가 있어야 됩니다. 물론 처음에는 말이 안 나오죠. 그러니까 메모를 해서 내가 얘기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물론 그 사람이 저한테 또 질문을 하겠죠. 물론 답변을 못한다 하더라도 저희가 지금 이 토론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책을 읽고 하는 거기 때문에 끼케야 책 안에서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그러면 이 책에 대해서 다 숙지하고 있더라면 대충이라도 알고 있더라면 얘기를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 주장을 전달을 좀 명확하게 하고요. 상대편의 말도 논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어떤 대본 같은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고 실천을 통해서 자신의 논리적인 사고를 표현하는 그런 능력도 강화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논리적인 주장과 반박에 대한 실습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입장 정리 주제를 선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참가자들이 찬성과 반대로 분명히 나눠질 거예요. 그러면 각 입장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그런 주장들이 다 다를 거라고요. 그럼 상대방의 주장을 내가 이렇게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저랑은 생각이 다릅니다 라고 이게 토론하는 연습이잖아요. 나는 그 생각하고 같다 하더라도 반대편 입장에서 얘기를 해야 된다면 참가자들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도록 입장을 내세워야 된다는 거죠. 각 입장에서 논리적으로 근거를 미리 체크업해서 메모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거기에 맞춰서 자료를 수집하고 주장하는 준비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논리적으로 논리를 좀 약간 내가 막 얘기하려는 그런 논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증거가 필요한데 그 증거가 신빙성이 있어야 된다고요. 신뢰성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신뢰성이 있는 것들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논문이나 통계나 전문가 의견이나 이런 것들 자꾸 찾아야 되죠.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들을 자꾸 만들어 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토론 중에 제시할 때는 네, 제가 이거 찾아봤는데요. 연구를 해봤는데요. 네, 분석을 해봤는데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훨씬 더 설득력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토론을 진행을 하게 된다면 이제 실습을 통해서 뭐 내가 준비하고 있는 자료를 자꾸 제시하면서 주장을 펼쳐요. 그러면 상대편이 내 주장을 약간 반박하기가 조금 어렵다는 거죠. 자신의 논리를 명확하게 전달하고 상대편의 주장을 적절하게 대응하는 방법도 좋은 거죠. 내 주장만 막 내세울 수 있는 게 아니라 상대편의 의견도 좀 들어주고, 반박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약간 상대편의 의견을 약간 무시하는 느낌이 살짝 들지 않으세요? 논리의 허점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입장을 강화하는데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상대편의 논리의 오류를 지적하거나 상대편이 제시하는 어떤 내용들을 신뢰성 있게 의문점을 가지고, 네, 제가 보니까 그건 2022년도 자료인데요. 지금 2024년도 아닙니까? 그러면 통계 지수가 좀 많이 바뀌었을 것 같은데 좀 착오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너무 늦게 된 자료를 가지고 온다면 지금은 조금 달라지지 않았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토론이 끝나면 상대 측 나나 상대나 이런 내용들을 잘 정리를 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요. 논리적인 약점을 좀 짚어내서 내 자신의 주장이 조금 더 설득력이 있는지를 조금 약간 강조하는 부분, 물론 중간에 어떤 걸 하겠습니다, 이렇습니다, 뭐 찬반 의논을 따진 게 아니라 이 사람 승! 패! 이거를 가리자는 건 아니지만 논리적으로 자기 주장을 어떻게 예쁘게 말을 하느냐, 상대편이 수긍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들을 마무리하고 결론에 담아져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독서와 심화 분석. 이래서 이건 깊이 있는 독서의 중요성, 단순히 내용만 들어서가 아니라 조금 숨겨져 있는 뭐 주제나 저자의 뭐 숨겨져 있는 의도나 이런 것들을 찾아내라,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러면 일반 분석보다는 조금 깊게 들어가야겠죠. 인물의 성격, 상징, 문학의 기법,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현대적으로 그걸 재해석했을 때 작품에 대한 비교 분석, 이런 것들도 조금 중요하다. 비판적인 논리라고 해서 물론 이제 내용과 주장에 대해서만 해당될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비판적인 것을 평가하고 논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그런 것들도 의미가 돼요. 이런 텍스트가 제기하고 있는 질문이나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이론과 사례나 비교, 또는 다른 저자들에 대한 의도, 아니면 지금 이 책을 쓰고 있는 저자의 생각, 뭐 이런 것들도 다 평가해서 포함시키면 조금 더 비판적인 논의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깊이 있는 분석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독서를 조금 더 깊게 생각하는 거죠. 텍스트 중간 텍스트가 있겠죠. 그러면 그 관점에서 분석하고 그 결과를 논리적으로 정리하는 그런 훈련들을 얘기를 하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책을 단락별로 읽고 요약하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걸 나중에 합치는 거죠. 물론 사람이 모든 기억을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요점 정리한 부분을 가지고 있다가 글쓰기를 통해서 자기 생각에 대해서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기르는 것도 깊이 있는 분석하는 방법 중에 하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현대적인 맥락에서에 대한 적용인데요. 이거는 깊은 독서 같은 경우에는 분석에 대한 어떤 능력을 기르기도 하지만 이런 현대 맥락에서 다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도 연결이 돼야 된다. 독자가 고전의 텍스트를 가치를 현대화해서 재발견시키고 또 그 텍스트가 오늘의 문제점에 어떻게 기여되는지, 이런 것들도 지금 거의 노래도 옛날 노래인데 약간 현대로 바꾸고, 옛날에 금지곡이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있잖아요. 그리고 옛날의 사건과 이런 것들을 현대에 맞게끔 영화나 이런 게 해서 자꾸 개봉이 되고 막 이러는 거잖아요.
독서의 분석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적혀있던 그런 것들을 상황들을 현대 맥락에서 다시 적용해보는 그런 것들. 그리고 지금 살아가는 삶이나 옛날에 살았던 삶이나 거의 인간 삶은 같잖아요. 하지만 옛날에 생각했던 그런 어떤 자료나 독서를 가지고 현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그런 문제점을 어떤 식으로 발견할 수 있는지 뭐 그런 것도 체크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8주째 때는 여태까지 했던 부분을 조금 다시 한번 정리정돈을 해보았습니다. 뭐 기억이 썰떡썰떡 나시는지요? 네, 한번 뭐 요점 정리라면 요점 정리이긴 한데요. 그래도 반복해서 얘기를 들어보셨으니까 무슨 말인지는 알아듣겠어요. 뭐 이렇게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시간에는 토론 준비에 대한 전략이라든가 두 번째 심화 피드백을 준비해가지고 다시 오겠습니다. 50분 동안 같이 저랑 수업하시느라고 고생하셨어요. 건강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